네, 종목을 심층 분석해보는 월가 위클리 마켓 시간입니다. 자,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그리고 KB증권 리서치센터 김세환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3대 지수가 다 약세로 시작하긴 했는데 일단 괴장 상황을 짚어주신다면 이화진 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물론 이제 1시간 전에 이제 PC 물가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예전에 CPI랑 이제 PPI는 이제 컨센보다 낮긴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PCI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랑 이제 음식료 가격이 제외된 가격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가격에 대한 좀 상승치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최근에 국채 금리가 조금 이제 하락하는 요인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가 하나가 나는데 일단 룰레몬이 이제 가이던스 자체가 조금 부진하는 영향을 보였습니다. 물론 실적 자체는 컨센보다 조금 부합하거나 이런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은 올해 가이던스와 1분기 가이던스 자체가 거의 1억 달러 이제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주요 이제 소비재 이제 기업들에 대한 부진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그 13% 정도에 대한 마이너스 영향을 비치면서 어느 정도 오늘 시장의 흐름을 조금 부진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먼저 엔비디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0.6%가량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최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좀 겹악재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무역 전쟁도 그렇고 중국 규제 강화도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 김세환 팀장께서 네. 이 최근에 열렸었던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회의, 이 GTC 컨퍼런스 현장에 가셨다라고 들었는데 네. 당시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도 궁금하고요. 세환 팀장님께서 좀 어떤 비전을 느끼셨나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작년 대비 호텔비가 2배였다는 게 네. 미국의 물가를 좀 실감할 수 있었고요. 확실히 자본주의라서 그런지 인기가 많으면 그만큼 호텔비를 좀 올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일단 엔비디아가 제시한 이 AI의 미래라는 게 머지않은 미래부터 앞으로 향후로 나타날 그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에이전틱 AI를 계속 강조했어요. 젠스성 CEO도 에이전틱 AI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는데 현재 저희가 이제 생성형 AI 시대에서 에이전틱 AI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GPT나 이런 거에 질문을 하면 과거에는 그냥 답만 찾아줬지만 이제는 에이전트 AI는 이제 질문을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추론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대답을 원할까 이걸 계속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많은 컴퓨팅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토큰을 많이 그만큼 발생하게 됩니다. 생성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 GTC의 핵심을 요약해서 딱 두 가지로 꼽아봐라 라고 하면 하나는 이제 리즈닝 AI, 그게 이제 직접 인공지능이 추론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많은 토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AI 팩토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그럼 엔비디아가 이게 어떤 상관이 있냐라는 걸 조금 보면 이 AI 팩토리는 과거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그걸 꺼내 쓰는 역할로 사용을 했다면 이제 데이터 센터는 토큰을 생성해내는 공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AI 팩토리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토큰을 생성해내기 위해서는 현재 컴퓨팅보다 약 거의 한 150배 정도를 더 컴퓨팅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제시하는 이런 이제 그 솔루션들, 뭐 하드웨어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이용을 해서 컴퓨팅이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토큰량이 계속적으로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고성능 GPU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이제 이런 정도까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김세환 팀장이 말씀하실 때 데이터 센터의 역할이 토큰 공장으로 바뀐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엔비디아는 과연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바뀌나요? 확실히 이번에 참석한 기업들을 보면은 작년에도 제가 이제 참석을 했었지만 진짜 이 샌프란시스코의 거의 골목까지 다 막아놓고 이제 출입증이 없으면 도로도 못 다닐 정도로 많은 건물들을 거의 동네를 장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왜 이 기업들이 와서 그런 엔비디아에게 스폰서를 제공을 하고 여기서 뭘 얻어가려고 하나 이런 걸 조금 살펴보면은 확실히 모든 이 데이터 센터나 이런 컴퓨팅의 중심에는 엔비디아의 GPU가 일단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이 호퍼 칩이라든지 블랙힐 칩을 발표할 때마다 2.5배 정도 연산 성능이 뛰어난 그런 칩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확실히 기존 블랙엘 모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울트라 모델 그리고 또 2.5배 정도가 연산 성능이 증가하는 이제 그 베라 루빈 같은 이제 차세대 이런 GPU까지 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GPU를 내놨지만 이게 여기에 맞춰서 또 그 운영 체계죠. 이제 윈도우 같은 운영 체계, GPU 운영 체계를 하나 내놨는데 그게 이제 다이나모라는 솔루션인데 이 다이나모를 블랙웰하고
합쳐서 사용하게 될 경우, 이 운영 체계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 호퍼칩 대비해서 거의 40배 가까운 성능이 나타난다. 게다가 이제 과거에 없었던 뭔가 제품을 내놨던 거는 이 데이터끼리 전송을 할 때 전력 효율성을 이제 높여주는 그런 이제 스위치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용 제품을 또 2개 선보였는데요. 이제 약간 손바닥만한 이제 스파크 X라 그래서 블랙엘 칩이 탑재된 슈퍼컴퓨터. 그 다음에 DGX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한 요 정도 됩니다. 요만한 DGX 스테이션은 거의 개인용이 쓸 수 있는 거의 역대 최대 슈퍼컴퓨터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현재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쿠다라든지 이런 뭐 옴니버스, 코스모스 이런 이제 피지컬 AI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솔루션까지 제시를 하면서 결국은 이 엔비디아의 GPU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부터 모든 솔루션을 다 원스톱을 이용하세요.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원래 CPU 옛날에 뭐 386, 486 이렇게 점점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아무리 고성능이 돼도 우리한테 체감하는 성능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업그레이드 되는 게 의미가 없어진 때가 있었거든요. 과연 엔비디아도 그런 때가 올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가속화되면서 더 빠른 성능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일까요? 현재는 지금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뭐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디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예측하기는 제 전문 영역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재 지금 이 엔비디아의 GPU를 원하는 수요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여전히 없어서 못 구한다. 약간 이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GTC는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는 그런 컨퍼런스였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렇게 없어서 못 구하는 칩을 제조하고 있는 엔비디아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투자자분들 한숨만 나오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도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화진 과장께서는 이 엔비디아 주가 향후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에는 물론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전인대 이후에도 나왔던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들이 계속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투심을 좀 자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물론 최근에도 H20 칩에 대해서 중국 수요는 계속 꾸준히 제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특히나 중국 쪽에서 이제 규정에 대한 이슈들이 어느 정도 이제 H20이 좀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체로 이제 하이가 계속 꾸준히 시장에서 얘기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중국 이제 매출 비중 자체가 10에서 17% 이제 사이에서 굉장히 변동성을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꾸준히 이제 올해 1월 이후부터 계속 수출 관련해서 이슈를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뭐 임대 이슈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추후에 엔비디아가 이거를 부식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멘트, 물론 이제 GTC 2025에서도 그랬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여러 이슈들을 통해서 블랙의 공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게 되면서, 물론 아까 호퍼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 호퍼 수요 플러스 거기에다가 이제 GB200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부식시킬 수 있는 멘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주가가 빠져왔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등의 요소가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김세환 팀장께서는 또 이제 엔비디아의 이런 비전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을 하셨는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TC라는 큰 이벤트도 소화가 됐고 반등 모멘텀 어떤 것들이 앞으로 좀 남아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뭐 밸류에이션을 보는 주가 측면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확실히 지금 빠질 때는 잘 봐야 돼. 이제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죠. 수영장에서 물 빠질 때 누가 수영복 입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게 사실 펀더멘탈 또 재무제표이거든요. 거기에 기반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주가는 굉장히 쌉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ROE가 67%가 넘어가는 기업이 PE 멀티플이 한 12개월 사용으로 한 25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반영을 하고 향후에 한 EPS를 저희가 3년치를 추정치를 가져다 쓰면 연평균 30%씩 EPS가 증가한다고 기대를 할 때, 이거를 반영한 멀티플은 지금 거의 시장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물론 이제 주가가 잘 갈 때는 밸류에이션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조금 변동성이 높은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이 재무에 대한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해보면 장기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는 확실히 지금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빠질 때마다 운용 비중을 조금씩 확대하는 전략이 저희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AI 열풍이 처음 불어왔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때 이 많은 에너지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지? 라는 생각에서 소형 원자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때가 있었거든요. 자, 과연 앞으로 상용화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관심은 계속될 수 있을지 김세환 팀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관심은 뜨거운데
상용화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미 상용화 전 단계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모든 거대 자금들이 투입이 되고 있고 굉장히 지금 빠르게 이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수요는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에서 원하는 건 안정적으로 폭발적인 수요를 이 에너지를 원하는데 그거를 이 탄소 배출까지 규제를 조금 맞춰가면서 폭발적인 성능을 낼 수 있는 건 사실 원자로,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성비를 노리고 뭔가를 계속 모듈형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이제 소형 원자로 SMR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최근에 이제 스터디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뭐 주가가 싸다 비싸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제가 가져온 종목 두 개가 지금 롤스로이스 홀딩스하고 뉴스케일 에너지인데요. 뉴스케일 파워인데 이 두 종목들을 보면 확실히 상용화 전 단계이구나, 이제 상용화가 되겠구나라는 느낌은 확실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한 이제 SMR은 한 470메가와트 정도 전기 출력, 약 10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 시기가 이제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35년까지 한 10개 정도를 원전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롤스로이스가 왜 영국에서 저희는 왜 롤스로이스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 영국은 이런 환경 규제나 규제가 엄격하게로 소문난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미 그 규제에 대한 부분을 GDA를 2단계까지 성공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이제 3단계까지는 뭐 꾸준히 갈 수 있는 부분이다. 2025에서 6년 사이에 이제 완료가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는 이미 지금 롤스로이스라는 종목을 하나 저희가 지금 선택을 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기업인데 미국에서는 그 원자력 규제 위원회 NRC의 설계 인증을 가장 먼저 최초로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 획득을 했으니까 앞으로 제일 빨리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기도 했었어요. 주가가 거의 400% 올랐다가 지금 한 200%까지 다시 좀 빠진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 뉴스케일 파워가 그럼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라는 거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GPU 팔면서 소프트웨어 팔듯이 이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이 엔트라원이라는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이거를 운영을 할 때 우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미 뭐 루마니아에서도 지금 SMR 프로젝트를 이 뉴스케일 파워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공급망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선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소재들을 모아보면 이 SMR은 상용화가 뭐 당장 될 거다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문턱까지 와 있다.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말씀드리는 순간 또 이제 저희 인플레이션 데이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미국 미시간대에서 공개하는 인플레이션 기대치, 5년 인플레이션 예상, 그리고 소비자 기대 지수 등등 3월 달 데이터들이 공개가 돼서 속보 처리해드리면은 미국의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였던 4.9%보다 소폭 오른 5%로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미시간 5년 인플레이션 예상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였던 3.9%보다 높은 4.1% 공개되면서 지난 2월 공개한 3.5%보다도 큰 폭으로 좀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지수 같은 경우 예상치였던 54.2를 하회한 52.6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공개됐는데 데이터에 대해서 좀 짧게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화진 과장께서는 데이터 좀 어떻게 보셨는지, 방금 나온 데이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최근에도 이제 미시간 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기대치나 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여러 이제 향후에 뭐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도 계속 꾸준히 시장에서는 많이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신년물 국채 금리에도 영향을 좀 주는 만큼 어느 정도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에 따라서 향후에 물론 추후에도 이제 뭐 PC 물가도 아까 나오기도 했었지만은 그 다음 이제 FOMC에서도 영향을 충분히 좀 미칠 수 있는 양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종목 이야기로 넘어오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부과를 이제 예고를 함에 따라서 자동차 업종의 여파가 계속해서 크게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 미국 차량 제조사 빅3 주가 모두 좀 타격을 받은 상황인데, 이화진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기업들 주가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스텔란티스나 뭐 닛산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 3분기 때부터 사실 미국 쪽 이제 판매 사업부 자체가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만큼 관세가 부과가 되게 되면은 그만큼 실적에 대한 타격도 굉장히 클 수 있다고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미국 생산을 해서 이제 미국에 판매하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대부분 테슬라나 포드가 거의 100%에 가까운 판매를 하고는 있지만은 대다수 이제 스텔란티스는 한 68%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나 대다수 거의 50%를 좀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세를 이제 25% 이상 이제 부과를 하게 되면 그만큼 기존 가격에서 300만 달러에서 그 600만 달러까지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새벽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추후에 뭐 소비자 가격을 상승을 이제 억제하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는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4월 2일 날 이제 상호 관세나 이제 국가에 대한 관세 부분이 추가로 이제 부과가 되느냐에 따라서 더 제가 볼 때 타격이 더 크게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만큼 이제 자동차에 대한 부담은 더 클 수는 있는데, 물론 오늘 내일 새벽에도 지금 캐나다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를 직접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과연 이 상황에서 협상력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좀 자동차에 대한 전망 자체가 좀 뒤바뀔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4월 2일 상호 관세를 두고 과연 미국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벌써부터 걱정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할 때마다 미국 증시가 가장 큰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과연 4월 2일 상호 관세를 앞두고 있는 미국 증시의 한방, 김세현 팀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관세에 대한 영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주가로 봤을 때는 변동성의 크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주가가 뭐 비쌌으면은 관세에 대한 이 부분이 실제로 반영됐을 때 시장이 받는 충격은 사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거품이라든지 변동성의 크기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저희가 자본 대비 이익과 주가, 그러니까 ROE와 PBR을 반영을 해서 이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보면은 여전히 S&P 500 그리고 특히 IT 섹터는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관세로 인해서 뭐 시장이 갑자기 단기적으로 어떻게 조정될지는 알 수는 저희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만약에 변동성이 나타난다면 IT와 S&P 500은 아까와 같은 분석 방법을 봤을 때는 조금 비싼 영역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운영 전략을 택해야 되냐라고 하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동안 공격을 많이 받고 많이 빠져 있지만 이익은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이 꽤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하나가 IT 내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들, 특히 뭐 이제 ASML, 뭐 엔비디아, 뭐 AMD,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은 확실히 지금 기업들의 이익 수준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조금 빠지면서 계속적으로 저희는 좀 펀더멘탈이 살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을 확실하게 저희가 조금 잡아놓을 수 있는 또 두 번째 섹터는 저희는 헬스케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뭐 약가 인하라든지 뭐 FDA 완화 이런 걸로 인해 저희는 헬스케어는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갈 거고, 그 안에서 어쨌든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이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이런 기업들은 저희는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조금 보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시장이 너무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을 할 때 그거를 이제 쫓아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펀더멘털 부분에서 봤을 때 조금 저렴한 애들, 그리고 조금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애들 조금 더 한 발짝 멀리 가서 좀 장기적으로 보는 안목도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이 4월 2일 상호 관세를 두고 이게 섹터별로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혹시 대형주, 소형주가 다르지 않겠느냐, 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과 그리고 미국의 내수주냐 아니냐, 이것도 차이가 좀 날 것 같거든요. 이화진 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만약에 4월 2일 날 상호 관세 뭐 전후로 인해서 뭐 EU나 아니면은 중국과 같은 이제 보복 관세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특히 유럽 국가들은 자동차 산업 자체가 이제 그 나라의 굉장히 비중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에 대해서 더 강하게 이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증시의 방향성이 이게 좀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도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의약품도 그렇고, 만약에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물론 처음부터 계속 꾸준히 뭐 에너지 쪽이나 물론 그동안 철강, 알루미늄, 지금 자동차까지 지금 관세를 이제 올리긴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 가장 먼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제조업 기반으로 했던 관세들을 가장 먼저 이제 타격을 일단 줬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 자체에서 제가 볼 때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한 위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관세에 대한 이 협상력과 향후에 이 미국과 이제 유럽과 이제 결국에는 중국 간의 이제 보복 관세의 방향성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향후에 뭐 미국 증시에 대한 방향성도 당분간 좀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 하나 더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뭐 철강이나 네.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미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근데 그 25% 관세에다가 만약에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 여기에 더하기를 해서 합쳐지는 건지,
아니면 25% 관세는 따로 됐으니까 상호 관세는 이거하고 별개인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이미 25% 관세는 하나둘씩 이제 나오고는 있는 상황이지만은 만약에 이제 국가별 이제 관세를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거기에 따른 뭐 정책에 따라 물론 추후에 뭐 나중에 추후에 만약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사게 되었을 때 그런 이제 공제를 받는 시스템이 나오거나 좀 그거에 따라서 하나둘씩 좀 세부 항목이 좀 달라지진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특히 뭐 현대제철이나 현대자동차 그룹 자체가 이미 공장 이전에 나왔었고 특히 일본도 이제 아시바 총리가 여기와 관련해서 마지막 좀 협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물론 이제 여러 이제 변별력은 좀 크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관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그 여파는 좀 더 크지는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그리고 KB증권 리서치본부 김세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